妈妈写的在那儿全是从小的时候，医院都病死了，在医院都病死了，没关系啊。台湾。 2013년 3월 20일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다급히 청두시 무후구 경찰서로 뛰어들어 옵니다. 남성의 이름은 나소룡.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암 환자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도 오시지 않았다고 해요. 한 달 전부터 나소룡의 누나 나소미는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 예화경과 함께 암센터 주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화경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탓에 두 사람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기로 하고 하루에 15위안 하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구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하루 전인 3월 19일은 어머니 예화경이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나소룡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어머니와 누나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그가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를 한 것입니다. 나소룡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예화경과 나소민이 묵었다는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갑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매우 넓고 허름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했던 방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눈에 이 점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청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대 밑바닥과 매트리스, 벽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침대 시트와 이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그곳에 묵고 있는 투숙객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모녀의 옆방에서 지내고 있던 남성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며 말합니다. 이틀 전 오후쯤이었어요. 두 사람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좀 지나니 조용해졌어요. 혹시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방문 틈을 침대 시트로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침대 시트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꼭 피 같았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두 사람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별일 아닌가 싶어 말았는데 설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옆방 남성의 말을 들은 경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 두 사람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구석구석 샅샅이 수색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다니며 목격자를 수소문하지만 예화경과 나소민 모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가 가버립니다. 2013년 3월 21일 청두시 청백강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강 씨는 막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형, 오늘 술 한잔 어때? 두 사람은 함께 술집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 눈에 저 멀리 흙덜미에 범상치 않은 모양의 흰 물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흰색 침대 시트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캐리어와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흰색 천에 쌓인 물건을 발로 툭 건드려 봅니다.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장 씨가 불쑥 캐리어를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안으로 손을 쑥 넣습니다. 손에 동그란 물체가 잡힙니다. 그런데 캐리어를 여는 순간 욱! 이게 무슨 냄새야? 순간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와 코끝을 찌릅니다. 캐리어 안에는 사람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캐리어와 흰색 침대 시트 그리고 자루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9조각으로 토막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피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곳에 피해자를 유기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신분증이나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바로 며칠 전 무후구 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예화경이었습니다. 예화경과 피해 여성은 인상착의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두 사람 다 50대로 나이대도 비슷했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예화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이 발견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중 몇 명이
주변에서 수상한 여성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유독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 보였죠. 그들이 봤다는 젊은 여성의 인상 차기가 나소민과 비슷했습니다. 설마 나소민이 엄마 예화경을 죽인 건 아니겠지? 청백강구 경찰은 무구경찰서로 연락합니다. 그들은 현재까지의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나소민과 예화경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해 인부들이 발견한 피해 여성의 DNA와 비교 대조합니다. 분석 결과 같은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무구경찰은 나소민의 행적을 뒤쫓습니다. 동생 나소룡의 말에 따르면 누나 나소민은 어머니 예화경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 전 신도구에 있는 집을 하나 빌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죠. 경찰은 나소룡이 말한 지역으로 가서 그 일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마침내 나소민이 살았던 집을 찾아냅니다. 판잣집으로 허름하고 무척 낡았습니다. 집안에는 생활용품도 거의 없었고 사람이 생활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이 말합니다. 며칠 전에 나소민이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네요. 경찰은 방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소민이 나타납니다. 경찰은 나소민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대체 며칠을 씻지 않은 건지 더러운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 몸에는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소민에게 어디서 온 것이냐,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는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지만 나소민은 묵묵부답입니다. 반면 청백강구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3월 18일 저녁 8시경 예화경 나소민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옵니다. 새벽 2시 나소민이 대야를 들고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이나 대걸레와 대야를 들고 방을 들락거립니다. 그녀의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소민과 예화경이 묵었던 방에서 채취한 혈흔은 나소민의 어머니 예화경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도구의 집에서 피가 묻은 옷을 한 벌 발견하는데 이건 역시 예화경의 것이었습니다. 즉, 게스트하우스, 인부들이 발견한 신체 조각, 신도구의 집에서 발견한 옷 등에서 발견한 혈흔이 모두 나소민의 어머니 예화경의 것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어머니를 잃은 사람으로 보기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어머니를 죽인 걸까요? 나소민, 1983년 출생, 사천성 순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교사이고 아버지는 마기꾼입니다. 나소민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센 편이라 남에게 지는 걸 참기 어려워했죠. 나소민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소민의 부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나소민이 중학생 때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쳐 사지마비가 됩니다. 그는 내내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후 예화경은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에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나소민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공부도 열심히 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2003년 나소민은 순영시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나소민의 부모가 딸 나소민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했습니다. 그들은 나소민이 출세해 집안을 일으킬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딸을 고등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고심 끝에 딸 나소민을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나소민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름이 예화명, 예화경의 동생이자 나소민의 외삼촌입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예화명은 조카 나소민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나소민은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3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소민은 좋은 성적으로 서남서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나소민의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합니다. 외삼촌 예화명은 나소민의 생활비 등 여러 방면으로 조카 나소민이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도 무려 나소민이 대학에 다니는 4년 내내 말이죠. 나소민은 그런 외삼촌을 부모님보다 더 믿고 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나소민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예전과 달리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성에도 눈을 떠 연애도 시작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 매 학기 장학금도 받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나소민은 감숙성 천수시에 있는 중국 석유화공 영업부에 들어갑니다. 연봉은 10만 위안으로 중국 당시 물가로 환산하면 사회초년생 치고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천수시에서 약 600km 떨어진 면양시에 있는 학교의 체육선생님이 됩니다. 거리가 먼 탓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레 헤어집니다. 나소민은 회사에 적응도 잘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회사에 들어간 후 나소민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소민은 아버지 병원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집안의 빚도 갚고 동생의 학비까지 냅니다. 그녀의 부모는 주위에 딸 자랑을 하며 딸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딸 나소민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나소민은 예쁘장한 외모에 학벌과 연봉도 높았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녀가 크게 성공할 거라며 나소민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누구보다 밝아 보였죠.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나소민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녀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가족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按照他的说法就是那边环境不好，气候不好，生活方面啥子都不喜欢，是这样的。 그러나 나소민이 회사를 나온 이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소민의 상사는 꽤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지만 나소민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나소민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연봉 인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며 그녀의 몸을 탐할 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상사의 아내에게 들키게 되고 상사의 아내는 회사의 이들의 불륜 사실을 폭로합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한 나소민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나소민은 가족에게도 그 이유를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하나의 가설일 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높은 연봉에 대우도 좋았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괜찮은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였기에 이런 이야기도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나소민은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 이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매일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걸까요? 그녀의 부모는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이 창피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소민에게 빨리 직장을 구하라며 매일같이 닥달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또래보다 빨리 철들어야만 했던 나소민은 그동안 앞만 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원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오히려 딸을 원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힘들게 좋은 학교까지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이람? 얼른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나서 결혼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소민은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청두시 교외에 있는 신도구에 저렴한 월세방 하나를 구합니다. 바로 무후고 경찰이 찾아갔던 그 판잣집이죠. 나소민은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고 저녁에는 공부를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혼자서 속삭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2012년 말 저녁을 먹은 나소민이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동생 나소룡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유방암이래. 내가 지금 회사 때문에 누나가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나소민은 대학원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잠시 멈추고 청두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예화경은 4차 암센터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꽤 있다 보니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왔다 갔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나소민은 병원 근처에 하루에 15위안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구합니다. 5평 남짓한 방으로 두 사람이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2013년 3월, 어머니의 병세가 많이 호전됩니다. 항암 치료도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한 3월 19일, 예화경과 나소민이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예화경을 살해한 용의자로 딸 나소민을 지목합니다. 그들은 나소민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외삼촌 예화명을 찾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카가 성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건 집이 가난해 고생을 많이 한 탓에 그런 거고 누굴 죽이거나 해야 할 그런 애는 아니에요. 경찰의 설득에 예화명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는 혼자 나소민을 만나러 갑니다. 외삼촌을 만난 나소민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화명이 말합니다. 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래? 나소민이 조그만 소리로 말합니다. 경찰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이상할 정도로 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예화명은 작전을 바꿔 나소민이 어릴 때 자신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잠시 후 예화명이 다시 조카 나소민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나소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뗍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나소민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나소민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소민은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은 과일을 먹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이때 예화경이 말합니다. 대학원은 무슨 대학원이야. 집에 와서 직장이나 찾아. 지금 우리 형편에 대학원이 가당키나 하니? 나소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대학원에 갈 거라며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화경은 우라가 침입니다. 그녀는 딸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너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잘 다녔으면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야? 대체 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예화경은 딸에게 모든 원망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나소민은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부모님을 돕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젊음을 즐기고 놀 때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집에 보태기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건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꿈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기꺼이 어머니 치료비로 다 썼건만 돌아오는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나소민은 내 가족이 내 인생을 좀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학원 진학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소민은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과도를 듭니다. 그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과도를 휘두릅니다. 예화경이 바닥에 쓰러지고 바닥은 그녀의 피로 흥건했습니다. 나소민은 피가 밖으로 흘러나갈 것을 우려해 얼른 침대 시트로 방문 틈을 막아버립니다. 옆방 남성이 봤다는 붉게 물든 침대 시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소민은 예화경의 신체를 9조각으로 분리해 캐리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모든 걸 끝낸 나소민은 CCTV를 피하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신도구에 있는 자신의 판잣집으로 갑니다. 나소민은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먼 곳에 버려야 해. 그녀는 택시를 타고 40km 떨어진
청백 강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트와 자루, 캐리어의 예화경의 신체를 나누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나소민의 진술입니다. 나소민은 내내 어떤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범행 당시 너무 두려웠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한 미소가 번집니다. 나소민은 경찰과 함께하는 현장 검증에서 계속 기괴한 미소를 짓습니다. 현장 검증 중에 나소민이 갑자기 예화경을 유기한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봐요, 엄만 너무 뚱뚱해요. 以后非常奇怪的，直到他的躯干部被说的，哎呀，他好肥哟。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소민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진술을 번복합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있죠? 왜 날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妈妈现在在哪儿听医生晓得噻？医院都病死了，在医院都病死了，也没关系啊。没得完。 기자가 어떤 벌을 받을 것 같냐고 묻자 나소민이 시웃으며 답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죠. 나소민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죄책감에 미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동생 나소룡은 그녀가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일부러 미친 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법을 잘 알아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뒀을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을 다 알고 있죠. 2달 후 나소민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이 정신감정 결과를 보여주자 나소민이 웃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예화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죠. 누나를 죽인 사람이 친딸 같았던 조카라는 사실에 예화명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조카 나소민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예화명은 나소민의 면회 신청을 거절합니다. 대신 경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你就叫你弟弟，到时候在这我就问你一句话。 나소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죠. 2014년 3월 사천성 중구빈민법원은 나소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그녀는 즉시 항소합니다. 5개월 후 2심 재판에서 나소민은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2016년 나소민은 모범수로 선정됩니다. 그녀는 고등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나소민은 아직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선 병든 어머니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이 두려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한 그녀를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그녀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며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